대표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홍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벌일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편의상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고정혜 정치부 차장입니다. 경향신문의 서희동 논설위원입니다. 주영진 SBS 앵커입니다. 장진모 한국경제신문 정치부장입니다. 네, 먼저 본격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홍 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앉아서 예, 앉아서 하시죠.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관훈 토론회는 아마 세 번째 오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2011년도 당대표 시절에 한 번 했고 대선 때 한 번 했고 오늘 이 세 번째로 기억을 합니다. 먼저 지난 주말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인천 영흥도 선박 전복사고하고 피고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종자 수색과 후속 조치가 조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포항 지진 이재민과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추운 날씨에 여전히 힘겨운 생활을 하고 계신데 하루속히 여진이 멈추고 피해가 복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민생활과 지역경제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위해 자유한국당도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올해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가 있었던 1년이었습니다. 그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저희 삶의 궤도도 크게 바뀌어서 경상남도 도지사에서 대통령 후보를 거쳐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숨가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고 저 개인으로서도 삶의 변곡점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이 시기에 야당의 역할은 무엇이고 보수 우파의 책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홍준표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지난 10월 전술핵 재배치 촉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 방안을 찾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우리 안보와 경제의 현실을 살펴보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더욱 다급하고 위태롭다고 느껴졌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안보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기 앞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지난 7개월을 돌아보면 솔직히 나라의 앞일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이 턱밑까지 들어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철진한 반미 사상과 친중 친북 노선으로 스스로 왕따 외교를 자초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리지 않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늘리기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미 실패로 판명된 사회주의식 경제 노선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사이버 공간을 장악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놓고 좌파 코드 인사와 가혹한 정치 보복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7개월은 초보 정권의 난폭 운전,
보복운정, 역주행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이 정부의 북핵 대응입니다. 지난주 북한은 사거리 최대 13,000km의 화성 15호를 발사를 했고 조만간 SLBM 북극성 3호를 발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5천만 국민이 북한의 김정은의 핵인질이 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기술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거꾸로 미국의 선제 공격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핵전쟁에 대비해 대피 훈련까지 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북핵 로드맵 하나 없이 데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외치는데도 내년 예산에 1조 원 넘는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하는 막무가내식 북한 퍼주기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드 포기, MD 포기, 한미일 군사등록 포기라는 대중국 삼불 약속으로 안보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존심까지 짓밟아 놓았습니다.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면서 손발을 다 잘라서 간첩도 못 잡는 불구기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친북이란 말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이런 행태를 보이니 주사파 정권이라는 소리까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위태로운 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사회주의식 역주행도 심각한 지형입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춰가면서 기업들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자유와 자율의 토양에서 크게 자라나고 기업이 혁신의 주역이 되어야 할 일자리도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기업을 옥죄면서 강성 기종노조만 챙기고 세금과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올리고 있으니 이래서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10월 청년 실업률이 8.6%로 18년 만에 최악의 기록을 세웠는데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던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놓고 국민 세금으로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하려고 하는데 그리스가 걸어간 망국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또한 공무원 정원, 최저임금 인상보전, 아동수당, 건강보험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의 대부분은 일단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본인들의 정권은 5년이면 끝나지만 이런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번영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앞으로 20년 30년 넘게 국민들을 고통의 늪으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이 정부의 사회주의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이 국가경제의 파탄을 몰고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끝까지 고쳐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국민 통합인데 이 정부는 나라를 온통 싸움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민재판식 편가르기와 자기 편 챙기기로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의 골은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사부터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라고 합니다. 지난 정부 당시 단지 수임료가 과다했다는 이유만으로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켰던 사람들이 위장전입 전략에 아들 병역 문제, 부인 그림 강매 의혹까지 받는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교육부총리는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인물이고 외교부 장관에 따른 아직까지도 미국인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중학생 딸은 서민들은 꿈도 못 꿀 막대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시스템 개혁은 손도 대지 않으면서 검찰과 사법부를 좌파 코드로 장악하고 먼지 털기식 정치보복과 완장 정치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입맛에 안 맞는 방송사 사장들은 쫓아내는 초법적인 폭거까지 자행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가 아니겠습니까?
실로 작금의 현실은 좌파 폭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야 할 우리 자유한국당과 보수우파 진영의 현실은 참으로 부끄럽기는 합니다. 지난 정권의 무능과 부패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한 결과로 현 정부의 정치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보수우파가 그동안 과오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과감한 인적 혁신과 파격적인 정책 혁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혁신의 토대 위에서 건강한 보수우파의 대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과거와 같은 새 분리식 통합으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국가관을 가진 젊고 유능한 새 인물, 깨끗하게 자기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숨어있는 인재들, 우리 정치를 새롭게 세울 청렴한 지도자들을 찾아서 이분들과 함께 신보수를 재건해내는 것이 진정한 보수 대통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보수 혁신도 보수 대통합도 신보수 재건도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신보수 야당의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보수의 새로운 터전을 세우고 보수우파의 건강한 대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보수우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역사적 책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데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처음에 현재의 시급한 외교 안보 위기부터 보겠습니다. 홍 대표님의 그 기조 발언에 있듯이 북한이 최근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쐈죠. 그래서 더욱 최근에는 미국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주한 미국인들을 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위기가 고조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현재의 전반적인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한 홍 대표님의 진단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진실을 나는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실을 회피한다고 생각합니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이러한 북핵 위기에 국민 앞에 나와서 소통 잘하지 않습니까? 국민 앞에 나와서 국민들 상대로 북핵의 현재 상황은 어떻고 자신들이 말하는 북핵 폐기 문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 친솔하게 밝혀야 됩니다. 로드맵을 밝혀야 됩니다. 전혀 거기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대륙간 탄도당의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 완성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거기에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냥 북을 향해서 업소하는 형태로만 북핵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조야가 정말로 북핵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졌다. 우리는 직접 미국 지도자들한테 들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한마디도 뻥긋하지 않던 미국의 조야 지도자들이 한국 정부가 요구하면 전술핵 재배치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슈미트 수상이 동독에 러시아 미사일이 핵미사일이 재배치되었을 때 카터 대통령한테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를 했어요. 그때 카터 대통령이 핵 우산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슈미트 수상은 워싱턴이 불받아야 될 걸 각오하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반박을 했을 때 카터 대통령이 전술핵을 7,000기를 서독에 재배치했습니다. 그러고 난데 80년대 중반에 핵무기 중거리 미사일 핵무기 감축 협상을 시작을 해서 대부분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나토에 전술핵이 재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때 상황보다 북핵 상황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핵 감축 폐기 협상을 서로 나가는 것이 그게 당연한 정책이지.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고 대포를 가진 사람들하고 공기총 가진 사람들하고 그게 과연 협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워싱턴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이 그 핵미사일이 개발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워싱턴이 불받아야 될 걸 각오하면서 한국을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입니다. 그건 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듯이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핵 개발하자. 그렇게 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핵 감축이나 폐기 협상을 하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북핵의 진실을 숨기거나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권을 담당한 자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대북 지원 예산도 대폭 포함시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그렇게 책임질 자격이 있는가? 그걸 지금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또 정부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북핵 위기 대응 때문에 일본을 갑니다. 일본의 최고위층 지도자들과 만나서 북핵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논의를 하러 갑니다. 정부가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북핵에 대한 소상한 현실과 또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발표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10월에 전술핵 재배치 촉구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셨고 이제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 지금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은 독자적 핵무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후폭풍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동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일본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통상국가인데 핵무장에 대해서 국제사회 제재, 경제 제재가 상당히 불가피할 걸로 예상되는데 그런 걸 각오해야
해서라도 핵무장을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NPT 10조에 보면 자유적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NPT 탈퇴를 할 수도 있고 자유적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중국에 대응해서 핵무장을 했을 때 인접국인 파키스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핵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제재 때문에 5천만 국민의 생명은 김정은이 손에 인질이 되어야 합니까? 경제적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죠. 경제적 제재 그거 각오하고 해야죠. 좀 관점을 바꿔서 허버트 맥메스터 미 국가안보부 장관이 어제 한국과 일본 측이 핵무기로 재무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조야에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한다면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하셨지만 지금까지 실제 미 당국에선 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쨌거나 최근 기류를 봤을 때 혹시 미 당국의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핵무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죠. 기류가 바뀌었다? 네. 그게 저희들이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는 사회주의 핵동맹을 맺었다. 이제 한국, 일본, 미국은 자유주의 핵동맹을 맺을 때가 왔다.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 핵동맹에 대응을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저쪽은 사회주의 핵동맹으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앉아서 한가롭게 대북 구걸만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은 옳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핵동맹에 대응해서 한미일이 자유주의 핵동맹을 맺자. 핵을 공동관리하고 자유주의 핵동맹을 맺자. 내가 그래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맥베스턴가 그분이 이야기하는 어젠가 나온 그게 아마 저희들이 지난번에 워싱턴 갔을 때 제안했던 내용에 대한 화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미국의 선제 타격에 동의하십니까? 미국 가서 선제 타격에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언론에서 혼용돼서 사용하는데 예방전쟁하고 선제 타격은 좀 다릅니다. 예방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이 전면전이 안 난다는 전쟁을 하여서 적의 진지를 괴멸시키는 것이고 선제 타격이라는 건 전쟁에 임박해서 하는 겁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선제 타격은 나는 적절치 않은 용어라고 봅니다. 예방전쟁이라고 하는데 미 CIA가 아마 한국 야당 대표한테 브리핑 해준 게 제 기억으로서는 처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 갔을 때 CIA가 한국 야당 대표한테 북핵 상황을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거기에서 예방전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 북에 750곳으로 듣고 왔다. 타격 지점을. 그 맞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까지는 안 된다.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방전쟁을 겸해서 타격을 가할 때 북이 남을 공격할 그런 일은 없느냐? 공격할 수 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피해는 얼마나 오느냐? 예방전쟁을 시작하면 군사학적으로 EMP 폭탄인가 그것부터 터뜨린다고 합니다. 북상공에. 그렇게 되면 모든 미사일이 작동 중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방사정포만 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천문에 이르는 방사정포가 남쪽을 공격할 때에는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루에 6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방사정포를 괴멸시키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일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십만이 피해요. 수십만의 대한민국 국민의 인명 손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선제 타격에도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예방전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이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핵균형을 이루자. 자유주의 핵동맹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술핵을 배치해서 핵균형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자위적 조치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원자력을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핵무기 재료는 무한정이 있다. 핵기술도 있다. IT 기술 발달로 전자기술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북처럼 핵실험하지 않고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핵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선제 타격도 원하지 않고 예방전쟁도 원하지 않는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핵교전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면에서 그 선제 타격을 걱정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적어도 선제 타격 혹은 이제 예방 공격이라는 면에서 다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선제 타격을 반대하고 예방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계속 선제 타격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과 적어도 그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선제 타격을 반대하고 예방 전쟁을 반대하고 그걸 갖다가 그럼 대안을 내놔야지. 이 정부에서 대안을 내놔야지. 그럼 왜 선제 타격을 반대하고 예방 전쟁을 반대하면서 북핵을 어떻게 처리할 거니까 대안을 내놔야 될 거예요.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이 정부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그냥 대북 구구라는 것으로만 대안으로 생각하죠. 네? 그러면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이 정부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미국의 선제 타격만 반대를 한다면 그게 미국이 그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경제적 제재를 세계가 하고 있는데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정책을 미국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수용을 안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으로 미국의 판단으로 독자적으로 대북 정책을 수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 문제가 나오고 문재인 패싱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미국 얘기하셨으니까 중국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짧게 질문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하시면 제가 두 개로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중국 방문하실 계획은요?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북핵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죠. 중국 가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중국 아직 안 갔습니다.
가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미국도 가시고 일본도 가신다는데. 산불 정책을 정부가 치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야당이 중국 갈 명분을 상실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질문 드릴 게 바로 그겁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아까 자유주의적 핵동맹을 말씀하셨는데, 현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정부, 지금 홍 대표님 말씀 듣다 보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고 촉구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요.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 대선 때 오다웨이 특사가 왔을 때 사드 문제를 거론할 때 내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사드가 어느 나라 무기냐? 대한민국 무기가 아니고 미국 무기다. 그런데 항의는 어디에 해야 되느냐? 미국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장소만 빌려줬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항의를 하느냐? 미국에 항의하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두 번째, 중국이 북한 핵 제어를 하려면 압록강을 건너가는 태평만 댐 위로 지나가는 송유관을 끊어라. 그 4월에 내가 그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송유관 끊어라. 그 송유관 끊으면 북한은 암흑천지가 된다. 그렇게 되면 항복할 것이다. 내가 그런 요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우다이 특사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내가 한마디 더 해줬습니다. 지금 한국 와서 사드 문제를 이야기할 게 아니고 북에 가서 핵 도발을 멈추라고 당신이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예방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아마 우다웨이가 그때 한번 기록 보십시오. 북한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대선 기간 중에 상당 기간 동안 핵도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 문제를 제거할 생각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주의 핵동맹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문 대통령에게 북핵 해법 로드맵을 내놓아라, 국민을 안심시켜라 이렇게 촉구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문 대통령은 북핵 해법의 2단계론, 즉 이제 대화 입구가 이제 북핵 동결이고 출구가 바로 완전한 비핵화다, 이런 2단계 해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비현실적이다는 말씀인지요? 지금 북핵을 동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죠. MB 정부 있을 때 김정일 그 북한 위원장이 MB 정부에 북핵을 인정해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 것이다. 그런데 MB 정부에서는 절대 용인을 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동결이라는 게 결국은 용인해달라는 뜻이에요. 이 정부의 정책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동결당하면 왜 폐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북이 왜 핵만 개발하면 되는데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ICBM까지 개발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는 우리 언론이나 이 정부나 정치판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그 이유를 그래 봤습니다. 6.25 남침을 냈을 때 한 달 만에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었는데 미군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참전을 하는 바람에 거의 좌절이 됐어요.
만약 적과 동일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 제일 두려운 게 미국의 참전입니다. 미국의 참전을 막기 위해서 워싱턴을 군사 옵션을 거는 것이 ICBM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워싱턴이 불받아될 것을 각오를 하고, 사드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발이 날아올 때는 명중률이 있지만은 수개의 핵미사일이 날아올 때는 명중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워싱턴이 불받아될 것 각오를 하고 참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ICBM 개발은 적과 통일령이다. 그렇게 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국에서는 똑같은 의견입니다. 지금은. 한국 정부만 부정을 하고 있지, 체제 보장력이란 말을 하고 있지, 미국의 모든 군사 전문가, 미국 조야는 그것을 적과 통일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만 유일하게 북핵 동결 폐기 하기 좋은 말이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핵 완성의 시간만 지금 제공해 주는 겁니다. 25년 동안 이렇게 해서 핵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핵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에 마냥 핵 완성할 시간만 제공을 하고 여기서는 말로만 대북 정책. 그래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하라 이 말이에요. 그 제시 못하고 있잖아요. 예. 다른 질문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에 이제 개혁의 일환으로 대공수사권을 폐지 또는 이관하는 그런 국정원법 개혁안을 이제 제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북 무장 해제하자는 거죠. 이게 대공수사권이라는 거는 간첩이나 대북 정보하고 수사권이라는 거는 수사권을 가지지 않으면 정보 수집이 되질 않아요. 수사권을 가져야지 정보 수집이 됩니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폐지는 첫째, 북한에서 늘 요구하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국가보안법 폐지죠. 기무사 폐지고. 근데 북한의 요구에 그대로 응하는 그런 국정원 개혁 법안이죠. 말하자면 국정원이 정치 관여를 하면 정치 관여를 못하도록 개혁을 해야지. 어떻게 국정원 개혁 법안을 들고 나온 게 대북 무장 해제하자. 이게 무슨 국정원 개혁 법안입니까?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은 대북을 감시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대북 감시 통제 기구가 DJ하고 노무현 정부 때 이건 대북 협력국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국정원 대북 감시 통제 기구를 이 정부에서 다시 더 약화시켜 가지고 아예 북한 요구대로 대공수사권 폐지해 뿌리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기무사도 폐지하고 무장해제하자는 거예요. 그 대북 협력국으로 만들자는 건데 그런 국정원을 뭐 하려고 존치를 시키려는 거예요. 통일부에 대북 협력국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건 개혁 아니에요. 무장해제죠. 네, 국정원 얘기 나온 김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국정원 예산인 특활비가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고요. 검찰은 특활비의 청와대 상납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수장 3명을 구속하거나 수사 중인데요. 그 자유한국당은 과거 정부까지 하라고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죠.
국정원 특갈비라는 것은 과거에 보면 DJ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있었고 그 돈이 또 $10,000,000 정도 오는 북에 넘어갔다는 그 의혹도 수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갈비를 또 과거 정부의 DJ 노무현 정부 시절에 특정인한테 수표 넘어가서 그 수표 추적한 그 자료까지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과거 정부의 특갈비도 이 문제를 삼아가지고 다 해야지 바로 직전 정부의 특갈비만 문제 삼는 건 옳지 않죠. 저는 그 국정원 특갈비가 전용됐다 거기에 물타기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최경환 의원 그 물타기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가 방탄국회도 안 할 거였지만은 그거 가서 조사는 조사대로 받고 과거 정부의 특갈비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 이제 실태를 바로 잡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 특활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홍 대표 얘기를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과거 그 운영위원장 시절에 그 특활비를 아내에게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가 몇 차례 해명 과정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이미 이제 특활비 얘기가 나온 김에 특활비가 국정원뿐만 아니라 그냥 검찰도 있고 국회에도 있는데요. 이참에 손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십시오. 어떻게? 이참에 특활비 전체에 대해서도 손보실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손은 정부가 봐야죠. 그런데 내 운영비 특갈비 그 이야기하는데 국회 운정위원장 시절에 나오는 돈은 그 당시에 돈을 쓴 직원을 통해서 전부 확인을 해서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밝혔습니다. 밝히고 그거 아마 조사를 해보면 내가 거기에 단돈 1원도 가져간 일이 없다는 거 그게 나올 겁니다. 그게 어떻게 오해가 됐나 하면 통상 정치를 하다 보면 기자들하고 식사, 국회의원들하고 식사, 이 식사 비용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그 돈을 운정위원장 하기 전에는 제 개인 그 급여비에서 그래 다 썼습니다. 근데 급여비에서 쓸 것을 운영위원장 특팔기로 쓰다 보니까 내 급여 통장에 그 급여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집에 갖다 줬다는 것이 운영비를 냈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덮어 씌워가지고 고발하고 그래 한다는 거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고 지금 국회 운영위원장 한 사람들, 국회의장들, 국회 특활비 전부 한번 조사를 해갖고 과연 그게 제대로 쓰여져 있는가? 누가 깨끗하게 썼는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홍준표 대표께서 오늘 기조 발언도 보니까 말이죠. 정부 여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이 친북 좌파 정권이신 것 그건 같아요. 한 번밖에 사용이 안 예, 기조 발언에서 그런데 평소 연설 때도 그러시고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말이죠. 주사파 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반북 우파 정당이라고 불려야 되는 건지 반북 우파 정당이라고 불려야 되는 건지 이 표현에 빗대서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주사파라는 게 사실 이게 새 정부 출범 후에 금기사항으로 돼 있지만은 전대협 주사파들이 청와대에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거의 그분들이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주영진 앵커가 모른다고 하면 더 이상하죠. 그렇죠? 계속 말씀하시죠. 예. 또 친북이라는 것도 정책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전부 경제 제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와주겠다고 예산을 1조 원가량 편성하겠다. 또 $800만 지원하겠다. 그 자체가 친북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색깔론이라고 하는데 내 색깔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에서 그 본질론이다. 본질을 내 이야기하는데 왜 색깔론으로 호도를 하냐. 거꾸로 이야기한다. 그게 어떻게 전두환 시대의 공안통치 시절의 색깔론하고 똑같이 대답을 하는데 왜 당당하게 이야기 못하냐 이거예요. 나 주사파였다. 근데 언제 전향했다? 주사파였던 사람이 전향했다고 선언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꼭 이야기만 하면 마치 전두환 시절에 공안 통치 색깔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색깔론 이야기한다. 그런 식으로 거꾸로 협봉하고 뭐 공격하고 하는데 나는 그거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래 자신 없으면 그럼 전대협에서 전향을 했다. 그리고 우린 친북 좌파가 아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든지. 그것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있다가 색깔론이라고 그렇게 역공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은 반북 우파 정당입니까? 우리는 반북이 아니고 북을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예? 그냥 보수 우파 정당이지. 북은 통일의 대상입니다. 남북 통일의 대상입니다. 그 조금 전에 주사파 참모들 이야기하셨습니다. 전향한 적이 없다, 국민들에게 공개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상 중에 상당수가 국회의원 경력이 있어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백원 의원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홍준표 대표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주사파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 뽑았다는 논리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참 주영진 앵커가 경강부회하는 그런 억지 논리인 것 같은데 국민들이 뽑은 걸 그걸 갖다 주사파 뽑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주사파 사상을 가진 사람을 뽑았다 이거지. 근데 뽑을 수가 있겠죠. 응? 그 뽑을 수가 있죠. 국민들이야. 근데 대한민국 뽑을 수 있는데 뽑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펴는 거는 그거는 주영진 앵커답지 않다. 예, 이걸 억지 논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홍준표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주사파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어감이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데, 주사파를 예. 주사파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럼 주사파를 갖다가 주사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제 질문의 요지는 네. 국민이 선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상적 검증은 끝난 분들이 아니냐. 예전에 젊은 시절에 주사파 사상을 신봉했다거나 관련 책을 읽었다거나 또 그랬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면 검증된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도 상당히 그럼 있습니다. 내가 이런 반론을 예. 할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51%가 그 능력을 인정해서 뽑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4년 후에 하는 거 보니까 아니었다. 그건 마찬가지 논리죠. 지금 주영진 앵커가 말씀하시는 그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 능력 인정하고 탄핵 말았어야지. 국민이 검증한 대통령 아니에요. 응? 과반수 이상 검증한 대통령인데 방금 주사파 출신인데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았으니까 사상검증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지지한 능력검증이 끝난 대통령인데 왜 4년이 지난 후에 탄핵하고 했을까요? 그런 논리는 맞지 않죠. 예, 저는 질문 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 한마디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북 국어를 자꾸 얘기하시고 800만 달러 얘기하시는데 지금 북한의 핵 개발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거를 이고 지금 800만 달러 예산을 편성한 것도 그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제 질문을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는데 지지율이 여전히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기조연설 때 보시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이 질문은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점수로 준다면은 문재인 정부 7개월을 어떻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아직 7개월에 대한 총체적 평가는 하기는 좀 이릅니다. 이러지만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보수 우파 정부의 배신감을 느끼고 좌파 정부를 선택을 했으면 이분들이 집권에 있으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이 있으면 단죄를 해야죠. 그렇지만은
이게 도를 넘어선다 이 말이에요. 도를 넘어서서 지금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 사망의 원인을 이명박 대통령에 두고 거의 감정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넘어서서 전전직 대통령까지 포토라인을 세우려고 하는 거. 이런 정권 운영이 과연 그게 오래 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현명합니다. 평형감각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몰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 보니까 정부 공공기관 지지율은 27.8%인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68%다.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부 공공기관 지지율이 거의 40%나 차이나 날까? 이 여론조사가 어느 게 맞는 거냐? 또 어느 유명한 여론조사기관, 우리는 그 여론조사기관 안 믿습니다만은 8월 22일, 23일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화를 2만 3천 통을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된 게 5,500통이에요. 근데 그 5,500통 중에서 4,500통은 어느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니까 바로 끊어버렸어요. 응답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면 1,000통, 1,003통을 통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지지한 게 50%가 넘어요. 지지한 사람들만. 광적 지지자들만 남는 거지. 그 여론조사해 가지고 70% 지지한다. 이게 전 국민의 지지다. 이 발표하는 여론조사가 정상입니까? 그거 나는 여론조사 그런 식으로 발표하는 여론조사 국정 지지를 안 믿어요. 응? 지금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국정 조사할 때 보면 그 응답률 5%가 안 됩니다. 근데 응답자의 몇 프로라고 이래 발표를 하면 내가 믿겠는데 응답자의 몇 프로가 아니고 거기 전 국민의 지지율이라고 고공행진이라고 그래 발표를 할 때 그럼 나중에 선거를 해보자 이 말이야. 과연 그게 맞는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라 끌고 가는 거는 나는 맞지 않다. 난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인도적 지원을 반대를 하면 아주 몰인정한 사람이 되고 인도적 지원을 찬성하면 마치 천사처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북한이란 나라가 김정은이 책임진 현재 나라입니다. 그 나라인데 그럼 거기에서 주민들 먹고 굶겨갖고 굶어 죽는 게 수맥만 나오는 판인데 거기는 안 하고 핵개발 자금에 전부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핵개발을 용이하게 하라고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해갖고 민생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보고 인도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거는 생각 안 해보고 무조건 저기서 힘드니까 인도적 지원하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나 인도적 지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 대표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질문에 질문을 이어가는데 시간상 제약 때문에 그렇게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적폐청산 관련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시스템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인적 청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군사이버사 댓글과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했다는 기사들이 검찰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정말로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혐의 있으면 한번 불러보시죠. 혐의 있으면 불러서 조사하시죠. 망나니 칼춤을 주는데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막을 방법이 어디 있어요? 양식을 믿어야지. 혐의 있으면 불러가서 한번 조사해 보시죠.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사이버 댓글 받아라고
그 지지했겠습니까? 나는 그게 무슨 국가를 흔드는 범죄도 아니고 그 사이버 댓글 몇 개 가지고 대통령 소환한다.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참 기가 막힌 나라다. 난 그런 생각을 하지. 그 수사 막을 생각 초도 없어요. 막을 방법도 없어요. 양식대로 한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적폐청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최종 대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나는 예상을 하고 그런 거는 예상하고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칼자루 진 사람 마음대로 하는 파인데 거기에 내가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칼자루 지고 이놈을 칠지 저놈을 칠지 아무도 모르는 파인데 그 칼자루가 나한테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난 그런 거 예상하고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국정원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었습니다. 그 메인 서버 안에는 온갖 게 다 들어있습니다.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지지난 정부 오랜 동안 국정원 활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북 활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소위 좌파 성향의 분들이 주동하는 TF 민간인들한테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국정원 개혁하는데 우리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DJ 정부 때 안기부를 국정으로 바꿨어요. DJ 정부가 바꾼 그대로 우리가 9년을 운영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바꿔놓은 국정원을 이번에 또 바꾼대. 그는 북한 주장대로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리고 무장해제하고 그러면 국정원을 폐지한다고 이렇게 난 주장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럼 뭐 대공수사기는 경찰한테 줘가지고 하면 그뿐이고 그리고 국정원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DJ 노무현 때 그 바뀐 국정원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손도 안 대고 운영을 했고 이번에 또 그게 속에 안 차는지 또 바꾼대. 그걸 개혁법안이라고 해. 폐지법안이지. 대부분 모든 걸 무장해 해제하는 폐지법안이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 대북 무장 해제하는 것을 적폐청산이라고 그래 호도하고 있는 게 과연 이게 국민들이 모를까요? 나는 안다고 봅니다. 알 때가 온다고 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그때 판단하겠죠. 예, 어제 국회에서 예산안이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이 공무원 증원 문제하고 최저임금 보전 문제였었는데 아까 홍 대표께서 기조 발언에서도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이런 게 이제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홍 대표께서도 대선 때 말씀하신 게 최저임금 임기 내 10,000원 인상하겠다. 그리고 경찰 10,000명, 소방공무원 17,000명 증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 그 부분하고는 좀 틀린 문제죠. 공무원 정원하겠다는 것은 지금 그 민간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지금 민간 일자리가 해외 나가 있는 것이 내가 이 경총회 보고서 보니까 300만 개라고 들었습니다. 베트남을 갔을 때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전체 수출액의 22%입니다. 500억 가량 수출, 500억 불 가량 수출합니다. 베트남 국가가 전체 수출액의 22%를 삼성전자가 합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현지 고용이 16만 명입니다.
협력업체 고용까지 치면 30만 명 이상입니다. 거기다가 한국에 2,400개 기업이 진출을 해가지고 총 베트남에서 한국인 고용하는 게 70만 명입니다. 외국인 고용이. 베트남에서 한국보다 훨씬 기업하기가 좋아요. 강성노조 없죠. 기업 압박 없죠. 물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지원 많죠. 그러니까 임금이 우리의 8분의 1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죠. 노동 생산성은 한국인을 능가하죠. 손재주가 워낙 좋아가지고 머리도 좋고. 그런데 어떻게 한국 오겠어요? 베트남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그 국내 일자리가 이래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규제를 풀고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그리고 기업이 뭐 산업단지 구하려면 어떤 식으로는 정부가 보조해서 편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총체적으로 기업 살리기 정책은 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장 동원해가지고 기업 압박하고 옥죄고 온갖 기업을 갖다가 죄악시하고 이래가 하니까 한국에서 뭐 하려고 기업을 하겠어. 일자리가 빠져나니까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기껏 해야 하는 게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라는 게 세금 나눠먹기입니다. 내가 경남지사 할 때 산하기관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했어요. 공무원 구조조정을 했어요.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3년 6개월 만에 예산 절감해가지고 1조 4천억 빚을 갚았어요. 투자 안 한 데 없고 투자는 정상대로 다 하고 구조조정하고 대한민국 공무원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가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소방관 경찰관은 달라요. 그건 달라요. 그러나 나머지 공무원들은 전부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데 어차피 구조조정을 해서 공무원들은 지금 줄여야 돼요. 그리스가 그렇잖아요. 강성노조가 있으니까 제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자리를 넣는 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3사람 4사람 늘려놓고 퇴직을 하면 죽을 때까지 95% 연금을 주고 이렇게 세금 나눠먹기 정책을 하니까 그리스가 망해버렸죠. 베네수엘라가 망했죠. 근데 꼭 같은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건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겁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저임금제는 그렇습니다. 저도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저소득층이라고 보고 5년 내에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 점차적으로 10,000원까지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할 때는 5년 내에 10,000원으로 인상을 하되 그걸 정부에서 보전해준다. 이거는 나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최저임금을 10몇 프로를 급속히 인상을 해버리니까 자영업자들이 못 견디니까 정부가 그걸 갖다가 민간에 임금 보전을 해준다. 그거는 정책이 맞지 않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걸 홍 대표께서 만약에 임기 내에 만약에 10,000원을 인상한다 했을 때 그 그거는 대책을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내가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예, 저 예산안이 이제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어제 이제 타결 3당 간의 잠정 합의안이 마련되고 오늘 오후에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한국당은 어제 이제 법인세 인상하고 공무원 정원 예산 부분은 유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어쨌든 잠정 합의안에 이제 원내대표가 서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결 때 한국당의 전략이라든가 이게 세워놓은 게 계시는지요? 원내 일에는 관여치 않습니다. 예, 다음 원내대표가 되면 원내 일에도 관여하겠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는 제가 당대표 되기 이전에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 당대표 될 때 원내 정책에는 당의 기본적인 당론 정하는 것 외에는 관여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도 저는 관여치 않습니다.
예, 이번 잠정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당 패싱이 일어났다. 이제 민주당과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손을 잡으면서 이제 제1야당을 무력화시켰다. 이런 지적들이 일부 나옵니다. 근데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이제 우려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 측의 또 걱정이고,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원내대표의 원내 일에 관여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못하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당 대표가 당의 최고 어른인데 원내 일은 관여하지 않고 앞으로 이 소위 말하는 한국당 패싱,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서로 손을 잡으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것도 하면 코멘트 안 하시면 조금 당의 최고 어른으로서 좀 부족한 대답이 아니신가 봅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게 저희 당이 이제 탄핵당하고 대선 패배를 하고 내부 정비 중입니다. 내부 정비 중인데 연말까지는 당 내부 정비하고 재건에만 주력을 하는 것이 맞지. 원내일까지 관여하기에는 내가 조금 힘이 붙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탄핵당하고 대선 패배하고 조직이 붕괴된 것을 재건을 하고 난 뒤에 그때 우리 박재균 본부장이 지시하는 대로 직접적으로 원내 관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최근에 그 당사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거셨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야 친박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사진을 안 건 이유는 뭡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친박과의 관계 때문에 이 사진을 걸은 건 아니고 친박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고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는 아니죠.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의 아버지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고 수천 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민주화를 이뤄낸 그분들의 적통을 이어받은 게 저희 당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공과가 있습니다. 공과까지 다 우리가 수용해야만이 이 당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세 분은 다 고인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 문제는 그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양반은 보니까 한 100살까지 살 것 같더라고. 근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평가를 하고 사진을 거는 게 그게 저는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 친박 관계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친박 청산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계시는 게 당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무력한 친박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당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시죠.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친박 전승화를 한다. 그거는 참 내가 듣기가 좀 그렇네요. 이 당은 어떤 식으로든 2011년도처럼 나를 쫓아낼 명분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7월 초에 당 대표가 될 때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인적 청산을 하겠다. 책임질 분은 책임지게 하겠다. 두 번째, 조직 혁신을 하겠다. 세 번째, 정책 혁신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100만 당원의 책임 당원의 74%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정당사상 DJ가 복귀할 때 60% 지지받았고 이해창 총재가 복귀할 때 55.18% 지지받았습니다. 책임 당원의 74%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당 대표 될 때 당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친박 청사 핵심 청산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무로 출당하고 친박 핵심 두 사람 출당 건류하고 탈당 건류하고 그 다음에 당협 250개 당협 그거 전부 당무감사위원회 그 당무감사위원회에 그 사람들은 이정현 대표하고 임명진 위원장이 있을 때 임명한 사람들이 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서서 전부 250개 당협 조사를 해가지고 청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비 기준 마련했고 그럼 조직 혁신을 그래 하고 그 마지막에 신보수주의 선언하면서 정책 혁신을 연말에 할 겁니다. 그거는 당 대표가 될 때 당원들하고 국민들하고 한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그걸 우리 고정의 기자님이 그 장악력 운전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예, 관련해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그 약속은 지키셨고 친박 핵심 두 분에 대해서는 출당 권유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라고 하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국회의원들한테 동력위원을 제명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너무 가혹합니다. 가혹한 결정이지만은 단지 지금 두 분은 자연 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 내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점치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지난 9월 29일 오찬 기자간담회 때 이제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경남, 경부 이곳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자신 있으신지요? 제가 특정 지역을 거론한 것은 아니고 아, 우리가 그런 지금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게 현재 광역이 5개를 갖고 있고 내가 사퇴한 경남지사까지 합치면 6개다. 6개인데 전국의 광역단체장 중에서 6개를 지키면 현상유지다. 현상유지가 되면 다음 총선에서는 우리가 이길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 6개를 마련하지 못하면 확보하지 못하면 내 정치적 책임진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그게 국민 마음이지 어떻게 제가 자신 있다 안 있다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형 감각이 뛰어나다. 절대 한 곳에 몰아주지는 않는다. 여태 선거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형 감각만 믿고 우리 당 내부 혁신하는 데만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방선거 승부의 인상을 좌우하는 곳은 수도권입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약세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누구 내세우실 생각이십니까? 전국 동시선거는 그 성패는
바람입니다. 조직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는 바람입니다. 지금 그 바람이 우리 쪽으로 불지 민주당 쪽으로 불지는 지금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죠. 지난번 총선 때 새누리당 180석이라고 그랬어요. 여론조사 기관이 그랬고 언론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깨보니까 참패했잖아요. 선거는 치러보면 14일 내에 어떤 식으로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지 그건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선거에서 우리가 프레시한 인물만 내면 그 다음 바람이 불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여당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서 국민의 뜻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 대표께서도 대선 당시에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개헌 논의를 그러니까 개헌안 투표를 동시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떤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지방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관측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개혁 문제 이야기할 때는 그 당시에 사실 우리가 대선 기획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헌 문제는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87년 체제, 30년 만에 나라의 틀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번에 헌법 개정은 권력 구조에만 국한되지 말고 기본권 조항, 헌법 전문, 거기다가 남북 통일을 가상해서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통일 헌법으로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난 헌법으로 30년 나라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이상을 보고 헌법을 만드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선거에 곁다리를 붙여가지고 곁다리 국민투표는 적절치 못하다. 문재인 정부 재임 중에 개헌을 하자. 개헌 내용은 어차피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재임 중에 개헌을 하자.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이라고 한다면 2020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같이 하는 방안도 그러면은 충분히 상당히 가능한 방안. 저는 선거 어느 총선이나 거기에 붙여서 개헌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개헌은 국민투표 선거에 안 붙이더라도 개헌 투표에는 국민적 열의가 있습니다. 거의 7, 80% 이상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투표율에 연동해서 그래 하기보다는 국민들한테 정말로 예컨대 지금 앉아서 대통령제가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니까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자. 국민들이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그럼 축소된 권한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 국민들이 내가 안다고 보지 않습니다. 축소된 권한은 국회의원들이 다 가져요. 자기들이 그것을 총리하고 장관하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있느냐? 지금 아마 최저일걸요. 그런데 국민적 신뢰도가 없는 국회의원들한테 대한민국 권력의 절반을 집행권의 절반을 주자.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선뜻 동의하겠느냐.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물어보면 찬성하는 게 꽤 나와요. 그런데 그럼 분권된 그 권한은 국회의원들이 다 가진다. 그렇게 해서 한번 국민들이 몇 프로 찬성하는가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조사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전부 포함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서두르는 거는 소위 말하자면 자기들이 권력 많이 가지려고 그 개헌 서두르는 거 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권 조항, 헌법 전문, 지방자치, 그리고 통일 이후에 국회가 상원제, 양원제로 나눠져 지는 게 옳지 않느냐? 그것도 논의를 해야 돼요. 단원제 국회 해가지고 맨날 첫날 이게 대결 구도로만 가면 되겠느냐? 양원제 국회도 우리 검토할 그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개헌을 30년을 보고 개헌의 틀을 짜야지. 국회의원들이 자기 권한 많이 가지려고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 지금 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국민들은 분권형이라고 하니까 아 대통령 권한 충성가 보다. 그걸 찬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자. 제 말은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홍 대표께서 선호하는 그 권력 구조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어떤 쪽입니까? 저는 개헌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조금 성의가 부족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새 원내대표가 되면 원내 정책에도 개입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개입이 아니라 관여를 하겠다는 그 취지의. 같이 하겠다 그 뜻이. 예. 그렇다면 그 차이가 새로운 사람 누군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아마 그래 고민을 이야기하면 또 싸움 나요. 아니, 그래서 고정희 기자 그런 질문하지 말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당내 그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그에 대해서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의 개파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개파가 없다고 봅니다. 중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위 중립이라는 게 있습니까? 선거에 중도 중립 거는데 중도 중립이면 표를 중간에 찍습니까? 그건 무효표죠. 선거에서 학자분들이 뭐 중도층이 어떻고 그러는데 중도층이라는 게 결국 스윙보트층입니다. 스윙보트층. 그런데 당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중도 이런데 우리 당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파가 없습니다. 친홍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하면 우리 당의 국회의원의 90%가 친홍입니다. 저하고 친하죠. 저 이미자 의원도 친홍이잖아. 난 당에 들어와서 의원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하지 제 친홍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소위 개파라고 할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옛날에 이제 친박은 개파가 있었죠. 근데 친박의 개파의 수장이 출당이 됐는데 어떻게 개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에서 그 괜히 그런 거는 말장난입니다. 말장난이고 친홍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 의원 중에 개인적으로 나하고 지난 대선이나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나 또 최근까지 친한 사람은 안 친한 사람은 한 10%는 있어요. 나머지 90%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 홍 대표의 말씀하시는 언어 태도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논란이 많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홍 대표께서는 이게 서민의 언어다라고 어느 자리에서 해명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굉장히 헤이트 스피치에 가까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는 헤이트 스피치에 가까운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판에 들어와 보면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에 일일이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고 또 생각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검사 때도 내가 생존할 수 있었고 개파 정치가 난무하는 이 정치판에 들어와서도 당대표 두 분하고 떨어졌지만 대선 후보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품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우리 당에 품격을 논할 그런 때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보수정당에 가장 품격이 있었던 분은 이해창 총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또 품격 논란이 됐던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논란만 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는 가치 기준으로 삼는다. 할 일 없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내 YS 말을 참 신봉합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YS가 그 입을 일가를 했어요. 난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예, 그 말씀 들으니까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아마 극단적인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원시원하게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동시에 홍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품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유한국당 지금 내부 문제가 그럴 때가 아니다. 품격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부 상황이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의 발언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이대로 쭉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지? 그런데 나는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품격이 없다고 하는지 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한번 지적해 보시죠.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네. 기사 홍 대표께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 기사는 봤는데 뭐 제 생각이 아니고 언론에 나온 네. 하나의 예는 뭐 암 고름덩어리 뭐 이런 암 얘기 고름덩어리. 예. 암이 보통 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고름덩어리가 보통 명사 아닙니까? 네, 당내 특정 인사를 겨냥해서 한 말 아니냐, 특정 계파를 겨냥해서 한 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암덩어리가 맞죠. 그런데 암덩어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앉아서 저보고 암덩어리라고 하면 내가 그 표현 받겠어요. 상대방 생각이 그렇다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막말이라고 할 수 없고 품격 있게 어떻게 합니까? 암덩어리 님이라고 하면 품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제가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사법시험 내고 검사했고 국회의원 내보냈고 그리고 지사도 보냈고 대통령 후보까지 했는데 품격 웃는 그래 이야기하는 거는 참 내가 어이가 없다. 이젠 흠잡을 게 없으니까 품격까지도 흠잡는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은 품격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나 품격 있는 말만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참 어이가 없다. 근데 사람은 본질을 숨기면 내 본질이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숨기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본질을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죽을 때는 되지 않았다. 네,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홍 대표께서는 본인의 미래, 정치적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보수의
새 인물이 없다. 보수를 결집할 새 인물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홍 대표께서는 자신의 미래를 나는 계속 플레이어가 될 거다. 아니다. 나는 새 인물을 키우는 사람이 될 거다.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둘 다 저는 추진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반대 진영에서는 인물을 키웁니다. 반대 진영에서는 늘 인물을 키워왔어요. 자기들끼리 극렬하게 감정을 격하게 싸우고 해도 반대 진영에서는 언제나 인물을 키워왔어요. 근데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인물을 키운 일이 없습니다. 예컨대 YS하고 이해창 총재가 극단적으로 붙어서 이제 등을 돌렸습니다. YS가 이해창 총재를 키운 건 아니죠. 들어오기 전에 이미 클 때도 다 컸어요. 그 다음에 이해창 총재께서 7년인가 8년 집권하시면서 야당 총재하시면서 인물을 키운 적이 없습니다. 이미 이명박 박근혜는 밖에서 이미 큰 사람들이에요. 커서 들어와서 자기 영역 구축한 사람. 근데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인물을 키운 적이 없어요. 이게 반대 진영하고 우리 그 자유한국당 진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차기를 노리는 중천의 해가 되기보다는 내 나라 지키는 아름다운 석양이 되고 싶다고 한 일이 있어. 새 인물도 키우고 그리고 같이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보수우파를 재건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당을 꼭 몇 년간 계속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 차기 주자가 될 만한 인물과 그 키우기 위해서 영입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 새 정부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걸고 그렇게 해서 새 정부의 목소리는 많이 크게 들렸지만 그 사이에 야당 보수 우파의 목소리는 사실 크게 나오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들의 어떤 배신감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고 홍 대표께서 추진하는 그런 혁신 이런 것이 성공해서 때가 되면 국민들이 보수의 목소리도 들을 그런 기회가 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대표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보수 우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독 대한민국만 탄핵 사태가 벌어지면서 좌파 광풍 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내부 혁신에 주력해서 이 좌파 광풍 시대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에 새 인물도 충원을 하고 그리고 정책도 혁신을 하고 조직도 혁신을 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고 그렇게 해서 당을 혁신해서 좌파 강풍 시대가 멎을 때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담을 그런 그릇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격적으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영진 앵커가 좀 예, 뭐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질문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관훈클럽이라는 게 대한민국 최고의 이 토론장에 와서 오늘 좀 진땀을 빼고 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